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여러가지 미디어 툴의 실전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당장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쓸만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촬영, 그 다음에 보정, 그 다음에 뭐 안내장이나 엽서 혹은 뭐 기타 등등의 리플렛 그런 거와 이제 도록 혹은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보통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쭉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촬영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 지금 요 PDF는 우리 웹하드에 내리기 전용 수업 자료, 여기 촬영시 기본 조건 PDF 있죠? 여기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그때 사진 수업했던 거를 갖다가 앞뒤 한 장짜리로 2페이지로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전에 한 번씩 다 했던 거라서, 얘기 나왔던 거라서 다시 보면은 기억이 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 페이지에는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ISO가 뭐고, ISO가 낮으면 어떻고 높으면 어떻다. 그 다음에 조리개가 구멍이 커지면 어떻고 구멍이 작아지면 어떻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어떻고 느려지면 어떻다. 그런 거를 이제 말로 대충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렌즈 특성에서 광광 렌즈와 망원 렌즈의 차이 우리가 이미지로 확인을 해봤죠. 그 다음에 색온도로까지 잘 맞춰야 된다. 그런 거로 일단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일단 한 번씩은 다 찍어 봤으면 여기 뭔 내용인지 알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너무 간추린 거라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해본 거라서 그거를 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거 외에는 그 촬영할 때의 노하우죠. 개개인의. 그 기법적인 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법적인 건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뒷부분, 포트폴리오 촬영할 때 요 앞부분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쭉 보면 처음서부터 이제 뭘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평면 작업일 때, 입체 작업일 때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놨죠. 일단은 일광과의 각도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일광과의 각도는 지금 보면 좌측 45도, 그 다음에 상단 45도, 평면 작품일 때 요거로 배치를 해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서 적도 기준으로 한 이쯤 있잖아요. 그죠? 이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우리가 평지에서 보통은 해가 45도, 그 다음에 정면에서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45도 이렇게 들어오는 요런 느낌을 흔하게 접하던 가장 자연스러운 일광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가 정면에서 우측으로 45도 정도, 그 다음에 지면에서 45도 정도 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햇빛의 각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정도 각도의 광원이 있으면 우리의 눈에 가장 익숙한 빛의 각도다 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값은 아니고 보통 그 정도 된다. 근데 그림이 좀 반짝이는 뭐 재질이 있거나 약간 마띠에르가 있다, 뭐 이러면은 요거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45도 딱 맞췄더니 너무 반짝이는 부분이 도드라진다. 그러면 뭐 각도를 당연히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입체 작품에서는 이거보다 기본으로 이걸 맞춰주겠지만 입체 작품의 입체감이나 도드라지는 특징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각도를 더 이거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조절을 해줘야겠죠. 일단 광원은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명기를 갖고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햇빛을 광원으로 하기 때문에 해가 어느 정도 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촬영을 해야겠죠. 야외에서 여러분들은. 자, 일단 일광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ISO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빛이 적어도 찍히는데, 근데 뭐가 안 좋아지죠? 해상도가 떨어지죠. 옛날 아날로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글거리는 형상이 생겼는데, 그 디지털로 와서는 지글거린다기보다도 색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픽셀들의 색이 뭉쳐서 표현이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요. ISO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 가장 낮은 ISO로 맞춰놓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해 해상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 이제 화이트 밸런스죠. 일광일대의 고유의 색깔일 때를 우리가 일반적인 원래 색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광색온도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일 때는 보통 하절기에 낮 12시에서 1시 사이가 가장 색온도 5600도, 일광색온도와 가장 가까우니까 그때 맞춰서 촬영을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조명기 광원을 쓴다면 그 광원에 맞게 색온도를 조절을 해줘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커스텀으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야 돼요. 어쩌면 가장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찍게 되면 가장 오차가 많이 나는 게 이 색온도예요. 뭐 노출이나 심도 같은 경우에는 눈에 탁 띄니까 처음에 뭐가 잘못됐다는 건 금방 아는데, 색온도는 우리 눈이 금방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돼요. 색온도를 잘못 맞췄다는 거를. 보통 보면 현장에서는 여러 광원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색온도가 맞춰졌는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색온도는 기계가 말해주는 수치를 좀 믿어야 돼요. 아니면은 일단 찍고 저쪽에 뭐 지금 찍고 있는 광원에 영향받지 않는 일광빛이 나는 공간에 가서 한참 있다가 제대로 찍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색온도는.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화이트 밸런스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색온도 틀어진 게 포토샵에서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크게 벗어나면 전혀 이상한 색깔로 약간 도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색온도는 촬영할 때부터 좀 잘 맞춰줘야 돼요. 한 200도, 300켈빈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정도는 포토샵에서 충분히 보정이 가능한데, 근데 뭐 3400도인데 5600도로 맞춰놓고 찍었다, 아니면 5600도인데 3400도, 3200도에다 맞춰놓고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그렇게 벗어나면 아무리 포토샵에서 보정을 해도 원래 색깔이 아니라 약간 뭔가 바랜 색깔이나 아니면 약간 엉뚱한 색깔이 나온다든가 약간 요상한 현상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찍을 때부터 잘 맞춰놓고 찍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니까 카메라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트라이포드를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트라이포드가 만약에 없으면 테이블 같은 데 놓고 찍으면 그냥 손으로 대고 있었을 때가 고정이 아니라 완전히 지 혼자, 카메라 혼자 완전히 서 있는 게 고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 심지어는 그 카메라에 직접 손을 대지 않게, 셔터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격 촬영을 이용을 해서 촬영들을 많이 하죠. 나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는 거의 원격 촬영을 해요. 카메라에 손은 거의 안 돼요. 약간의 흔들림이라도 확대해보면 그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촬영을 가능하면 원격 촬영을 해주는 게 좋다,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렌즈 선택. 렌즈 선택은 평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림이 딱 정사각형인데 프레임이 되는데 렌즈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프레임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도 되죠. 그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아니면 이렇게 되기도 해요.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프레임이 되면 안 되니까, 요런 왜곡도를 완전히 없애려면 사실은 망원계 렌즈를 쓰는 게 좋긴 한데, 망원계 렌즈를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심도가 얕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왜곡도를 최소화시키고 심도도 깊게 유지를 하려면 표준 렌즈를 써야 된다라는 거. 표준에서 살짝 망원, 표준에서 살짝 망원 정도의 렌즈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입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리감 같은 거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광각 렌즈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약간 사기죠. 그래도 입체감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광각 렌즈를 써주기도 합니다. 기억나죠? 광각 렌즈를 쓰면 어떤 느낌이 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 요거는 진짜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림으로 대충 설명을 할게요. 카메라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그림이 옆으로 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의 딱 가운데 카메라 위치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앵글로 봤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면 그림이 약간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림이 약간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물론 이쪽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도 딱 가운데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그림의 중간에 오도록 카메라를 위치해 두는 게 좋고요. 당연히 렌즈는 표준계를 써줘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살짝 망원을 써주면 얘가 앵글에서 약간 이렇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고가 렌즈를 쓰면 사실 이런 거 다 막아주거든요. 내 렌즈 같은 경우 이거 아무리 광각대를 써도 이런 현상 안 생겨요. 근데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왜곡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표준계 렌즈를 꼭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카메라 위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평면일 때고, 그 다음에 입체 같은 경우에는 입체의 입체감이 아니면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도록 카메라를 위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면은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촬영을 한다면, 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장을 찍어서 한 장을 골라내는 방법을 보통 많이 쓰죠. 어느 각도가 더 극대화돼서 보이는지 많이 찍어봐야지 그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다 각도가 미세하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찍어봐야지 경험상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일천할 때는 무조건 많이 찍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피사계 심도죠. 자, 피사계 심도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조리개, 그 다음에 렌즈 선택, 그 다음에 피사체와 카메라와의 거리. 그 조리개와 렌즈를 두 개 다 이기는 게 피사체와의 거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사체와 거리는 너무 가까이 두면 무조건 안 돼요. 너무 작은 작업이라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웬만하면 카메라와 작품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띄워줘야 된다. 그래야지 심도가 깊어져요. 심도를 깊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화면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카메라가 여기다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당연히 여기다 맞추는데 여기보다 벗어나 이만큼 거리, 이거를 직선화 시키면 한 이 정도 올 거 아니에요. 이 거리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은 심도를 얕게 하면 여기 부분은 포커스가 살짝 아웃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심도를 깊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도를 깊게 해주려면 일단 조리개는 16 이상으로 쪼야 된다. 그러니까 구멍을 작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그림 기억나죠? 그 다음에 망원계 렌즈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망원계 렌즈일수록 심도가 엄청 얕아지는 거 우리가 스포츠 보도 사진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카메라와의 거리는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요 1, 2번을 다 이기는 것이 피사체와의 거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두면은 심도가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조리개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심도가 깊어지는데 16 정도로 잡아놨잖아요. 그 이유가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조리개의 가장 작은 구멍 크기로 찍으면 약간 채도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렌즈가 많아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경험치상 그래요. 나의 사부님도 약간 이 소리 하셨었는데 나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살짝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리개는 만약 22까지 있으면 16 정도에다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주 좋은 렌즈로는 테스트를 안 해봐서 요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렌즈를 가지고 찍을 일은 지금 좀 묘연하니까 일반적인 렌즈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살짝 나타나니까 f22보다는 16 정도에다가 조리개를 맞춰놓고 피사계 심도를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간감을 위해서 광각 렌즈를 쓰긴다고도 했죠. 근데 또 오히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심도를 얕게 해서 공간감을 더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어디 무슨 공모전에 내기 위한 사진은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홍보용 사진으로는 그렇게 찍어도 되지만 심도가 얕은 사진은 공모전용으로 내면은 불리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콘트라스트 부분 있잖아요. 나는 내가 그린 거보다 조금 세게 나오고 싶다,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주제상 콘트라스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이 내 그림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다. 약간 사기 같긴 하지만, 그러면 콘트라스트를 세게 해주는 게 좋겠죠. 콘트라스트를 세게 하려면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게 콘트라스트를 세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컬러나 명암이 굉장히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천천히 해줘야지 컨트라스트가 부드럽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햇빛에서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햇빛에서 오는 일방적인 주광원과 함께 반사판이나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반서광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입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보통은 뭐 은박 그 돗자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드락, 하얀색 우드락으로 부드럽게 반사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반사광을 살짝 만들어서 촬영을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에 했던 수업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서 뭘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제대로 이제 촬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뭐 진학을 하던 취직을 하던 유학을 가던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한두 번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작품 좀 남겨놓을 제대로 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 제대로 된 촬영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찍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촬영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으면 어떻게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엽서 같은 거, 리플렛,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도록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쭉 봅시다. 일단 포토샵을 열어서요. 원본 사진, DSLR이나 미러레스를 촬영을 하게 되면 JPG와 함께 로우 파일이 생기죠. 캐논 같은 경우에는 CR3라고 확장 장면이 돼서 들어오는데, 뭐 그거는 그 카메라 기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로우 파일이 형성이 돼요. 웬만한 카메라들은 그거 메뉴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JPG 플러스 로우 이렇게 보통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찍었던 환경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JPG와 함께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로우 파일이 같이 저장이 돼요. 물론 용량 크기는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출이나 그 다음에 색온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이 중간에 살짝 떠요. 그때도 포토샵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촬영을 할 때는 5100도에다 맞춰놓고 찍었었어요. 그래서 5100도. 그래서 딱 봤는데 그때보다는 살짝 노랗게 나온 것 같다. 주색이 약간 노란색이 있으면 주변에 약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살짝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4900 정도로 해놓으면 적당한 노란색인 것 같다. 그렇게 해주고, 색조는 이거 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돌리면 이상한 색깔 나오니까 보통 세팅 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에서 그 최근에 촬영했던 것들은 다 요 정도에 맞춰 놓으니까 원색이 가장 가까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살짝 맞춰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노출은 지금 일부러 약간 밝게 찍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밝은 게 채도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스탑 정도 노출 오버를 해놓고 나중에 후반에서 살짝 포토샵에서 살짝 잡아주는 그런 방법을 나는 좀 쓰거든요. 특히 이런 베이지 색이 많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가져오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8비트 채널별 RGB별 8비트 컬러를 쓰고 있는데, 요즘 카메라들은 조금 괜찮은 기종들은 다 16비트 컬러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조절을 할 때 16비트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라는 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어도비 RGB를 그냥 기본 세팅이니까 그냥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다 달라요. 칼라 값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도비 포토샵에서 쓰니까 어도비 기준 컬러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심도만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로 가지고 들어오면 좋다. 이거는 전에 설명을 했었죠. 1이 16개냐 1이 8개냐는 꽤 큰 차이죠. 이진법을 했을 때 1이 0부터 8개까지면 0부터 255로 되어 있는 거고, 이진법을 했을 때 16비트는 0부터 10진법으로 바꿔주면 65,000, 5305까지. 엄청난 차이죠. 8비트랑 16비트랑. 그러니까 당연히 16비트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색깔이 훨씬 더 풍부하겠죠. 그러니까 16비트로 맞춰놓고, 물론 원본이 8비트로 찍혔으면 16비트로 변환해봐야 소용없어요. 괜히 용량만 커져요. 그러니까 16비트로 찍은 사진일 경우에는 여기서 가져올 때 16비트로 맞춰놓고 가져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해놓고 나서 이미지 열기를 해주면, 자 이렇게 포토샵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것부터 좀 조절을 해줘야겠죠. 가져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먼저 찍었던 것들에서 나온 이 못자국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만약에 지워준다면 제일 쉬운 방법 요 툴이 생겼죠. 옛날엔 다 스탬프 툴로 했었는데 지금은 요 아주 편한 도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문질러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 그때도 잠깐 봤었죠. 좀 크기를 크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목구멍들을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목구멍뿐만 아니라 조금 얼룩 생긴 것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워주죠. 요런 거 약간 느낌 다른 거 있죠? 요거는 그 카메라 센서에 먼지가 묻은 거예요. 요즘은 자동으로 센서 클리닝이 되긴 되는데, 저렇게 악질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먼지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런 거는 조금 특수한 방법으로 센서에서 저걸 제거해 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계속 저걸 그냥 냅뒀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지워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인트가 좀 덜 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요걸로는 해결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스탬프로 어쩔 수 없이 스탬프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경도가 100%면 라인이 요 원대로 딱 끊어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도를 0%를 해줘야지 끝이 요 테두리가 부드럽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페인트 들칠해진 것도 정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보통은 이렇게 약간 밝게 찍어서 나중에 살짝 콘트라스트를 잡아준다고 보통 그랬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얘를 복사를 해주고, 한번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해줘요. 이게 16비트로 처리를 하면 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거 처리되는 속도도 좀 차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요거 스마트 레이어로 바꿔주면, 조정해서 레벨을 해주면 요 밑에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지금 요만큼이 지금 데이터가 없죠. 요만큼이 조금 밝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살짝 당겨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요 정도 그 제대로 요 데이터 안에 들어오게, 그 다음에 밝은 부분도 살짝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콘트라스트가 요만큼 좀 세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블랙도 없어진 부분도 채워진 거고, 아주 여기 어두운 부분 정도가 채워진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살짝 생겼어요. 확인을 했는데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레벨을 더블 클릭하면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죠.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와도 좋겠다. 그러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 넓혀주면, 얘가 밝은 쪽, 중간 값이 밝은 쪽으로 가면 어두운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져요. 확인 눌러주면 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적당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적당한 값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레이어가 지금 16비트 채널별 16비트 레이어가 2개나 있으면 용량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예비였으니까 그냥 지워줘도 돼요. 어차피 스마트 레이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그냥 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얘를 저장을 해두는데, 우리가 폴더 작업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트폴리오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고 해놓읍시다. 이미지를 다 정리하는 거니까 요 이미지에다가 얘를 저장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할 때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바탕화면 포트폴리오 이미지에다가 어떤 파일로 저장하냐면 TIF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고해상도 퀄리티예요. 물론 지금은 포토샵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해둬도 돼요. 요즘은 그 일러스트랑 인디자인이랑 그냥 PSD 파일로 그냥 불러와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면 다른 외부 화면에서 얘가 포토샵 아이콘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TIF로 저장을 하면 JPG처럼 그 썸네일이 생겨요, 폴더에. 물론 맥 같은 경우에는 PSD로 해도 썸네일이 생기는데, PC도 요즘은 그 원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놓으면 썸네일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PSD 파일은 그냥 PSD 아이콘으로 썸네일이 되기 때문에 파일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원본 크기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 해가지고 파일 관리도 편하게 하려면 TIF로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TIF로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 놓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자, 이미지 압축은 없게, 압축을 TIF로 하는 거는 압축을 없이 저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은 없게, 나머지는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그냥 저장을 해두면, 레이어를 포함하면 크기가 커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레이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자, 저장이 됐으면 폴더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썸네일이 생기면서 이미지가 생기죠. 근데 용량이 거의 992메가, 이 16비트라서 그래요. 16비트면 이 정도 커져요. 만약에 8비트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8비트로 전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해주면 크기가 지금, 이것도 크긴 크지만 거의 300메가 정도 줄어들죠. 이게 16비트랑 8비트랑 요 정도 차이가 좀 나요. 자, 그리고 가져올 때는 요 그대로 TIF를 가져오면 JPG랑 다르게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고급 객체에 적용했던 것도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PSD, 물론 여기서 아주 특이한 효과를 넣어놓으면
그건 적용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레벨하고 커브 정도는 충분히 얘가 TIF가 적용이 되니까 TIF로 적용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이 너무 크다면 JPG로 하나 따로 저장을 해 두는 게 좋겠죠. 품질은 이왕이면 좋게. 나중에 PDF나 다른 걸로 바꿔줄 때 충분히 용량을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작업할 때는 용량을 충분히 크게 해줘야지 해상도가 유지가 되니까요. 크게 일단 작업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JPG, TIF 요거는 지워둡시다. JPG, TIF 이렇게 준비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포맷은 모드에서 RGB죠. RGB는 이렇게 광학 제품, 광학 모니터, 광학 프로젝션, 이렇게 광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이미지는 RGB인데, 우리가 인쇄물을 만들려면, 진짜 인쇄소에 가서 인쇄물을 만들려면 CMYK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인쇄물을 만들려면 CMYK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건 까먹지 말고. 자,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찍었던 이미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폴더에다가 준비를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참고 이미지들을 갖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이렇게 준비해서 따라하세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편의상 그냥 JPG로 다 할게요. 원래 내가 작업할 때는 다 TIF로 하는데 지금 용량이 너무 커지고 그 다음에 약간 컴퓨터 느려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화면 캡처하면서 하고 있어서 일단은 JPG로 다 할게요. 근데 요즘은 JPG로 해도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예전에는 TIF 채로 그 인쇄소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JPG로 변환해서 달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인쇄소에서도 용량이 너무 크다고, JPG로 해도 별 차이 안 난다고. 미세하게 차이는 날 텐데 근데 요즘은 그 JPG로, 그러니까 나중에 PDF로, 어차피 PDF로 다 변환해서 인쇄소에 넘기거든요. PDF의 이미지를 저장할 때 JPG로 저장할 것이냐 TIF로 저장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그걸 JPG로 해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쇄소에서. 정말 별 차이 없다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요즘은 JPG로 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TIF로 하고 나중에 JPG로 바꾸더라도 찜찜해서 일단은 나 같은 경우는 다 TIF로 하는 편이에요. 그냥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JPG로 해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JPG로 다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모아둬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런 엽서 형태나 안내장, 요즘은 엽서는 거의 안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JPG 이미지로 이런 안내장을 보내거든요. 뭐 전시하거나 뭐 이럴 때, 뭐 웹 형태의 무슨 홍보물을 만들 때 이렇게 단장짜리 JPG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뿌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보통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보면 이미지, 대표적인 그 전시에 아니면은 본인의 작업에 대표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안내장이나 엽서를 만들잖아요.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텍스트가 많이 들어갈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촬영을 해두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요거까지 신경 써서 촬영은 잘 못하니까, 요것도 지금 원래 요만한 이미지인데 이렇게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놓을 공간을 보통은 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만 찍힌 건데 여기 이만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목하고 뭐 날짜, 그 다음에 약도, 그 다음에 QR코드 같은 것들 요즘 많이 해놓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포토샵에서 아까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걸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크롬 툴로 이만하게 나중에 텍스트 들어갈 자리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벌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요만큼만 잘라서 여기를 확 벌려주면 여기에 이렇게 줄무늬가 쫙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조금씩 좀 늘려놔서 채워줘야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찍은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넓은 면 이 정도를 복사를 일단은 해요.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뒤로 이렇게 쭉 물러나면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이 명도 차이 때문에 경계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일단 명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일률적으로 요 명도 정도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하나 또 복사를 해서 그래서 레벨로 여기 부분만 비슷하게 되도록 일단은 맞춰요. 대략만 딱 맞출 순 없어요. 처음부터 대략 맞춰 요 정도 맞췄다 치면 확인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또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면 얘를 요 마스킹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그라데이션으로 여기 블랙 앤 화이트를 잡은 다음에 블랙 부분이 뚫리는 거고 화이트 부분이 남는 거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사실은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가 얼추 비슷하게 나가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두 개를 병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지우개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얼추 비슷해졌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 살짝 지금 애매모호하게 지금 여기가 살짝 밝은데 그 부분만 살짝 어둡게 해주려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버닝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번도구를 밝은 부분을 노출도를 아주 미세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브러쉬를 크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줘서 고기 부분만 살짝 영상에서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살짝 생겨요. 요거랑 그래서 그렇게 미세하게 좀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다시 레이어 병합 그 다음에 얘로 될라나 모르겠지만 일단 해봅시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얼룩이 제거가 되죠. 약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없애주면 경도가 100%였네. 이런 얼룩 때문에 시야가 조금 방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얼추 비슷하게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만큼 넓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를 또 이용을 해서 국산 레이어 같은 방법으로 자, 그렇게 맞춰주고
또 한번 저게 잘 안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해줬으면 요 정도는 복사해서 살짝 늘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주면 백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얼룩백이 좀 더 지워야겠다. 너무 얼룩이 좀 많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백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레이어 병합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충분히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줘야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TIP지만 오늘은 그냥 JPG로 해줄게요. 배경 처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안내장을 만들 수 있는 백이 됐고요. 다음에 요거 안내장은 일러스트로 작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열고, 근데 지금 인쇄물과 나중에 그냥 브라우저나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거를 동시에 작업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A4 기준으로 잡고 작업하는 게 편하니까요. A4 가로형에서 지금 정사각형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는 정도니까 215 정도로 할게요. 215 정도로 해주고, 자, 요 사이즈로 작업을 할 건데, 여기 돌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인쇄물을 만들 때는 이만한 큰 종이에다가 판을 여러 개를 이렇게 인쇄를 해준 다음에 여기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주 정밀하게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미지에 이 정도 여유분을 둬서 이미지 작업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잘라내더라도 원래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도록 여기를 보통 3mm 정도를 업계 관행으로 3mm 정도를 잡아주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잡아줄 것이냐를 표시해 줄 때 여기다가 보통 한 3mm 정도를 보통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자, 색깔 모드는 CMYK, 요거는 바꿔서 가져오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만들기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이렇게 있죠. 요게 안전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한 요 정도까지는 여유롭게 있어야지 나중에 잘라냈을 때 하얀 바탕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지가 있다면 그렇게 이미지가 안전하게 잘려나가도록 이렇게 여유분을 두는 게 돌연이에요. 이런 거를 일러스트에서 설정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포토샵에서 지금 어차피 엽서로 만들 거니까 얘를 엽서는 CMYK로 바꿔주고 갖고 와 봅시다. 그래서 CMYK로 변환해주면 이런 거 뜬다 그랬죠? 요게 재팬 컬러. 그러니까 보통 인쇄서에 쓰는 그 잉크를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잡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직까지는 일제 잉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요 디폴트 값을 많이 써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CMYK로 바뀌죠. 여기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정도의 느낌? CMYK로 인쇄를 했을 때 최종적인 색깔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잡아줘요. RGB 상에서 이렇게 보면 CMYK 컬러는 0 이상한 색깔이에요, 사실은. 근데 포토샵에서는 최종 결과물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일단은 구분이 되게 배경 처리 CMYK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확인을 눌러주면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서 얘를 불러 볼게요. CMYK 처리된 거.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끝에다 잡아주고 Shift를 눌러줘야지 비율대로 조정이 되죠.
여기다 잡고, 그러니까 대지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맞추지 말고 여기 빨간 선까지 이미지가 튀어나오게 작업을 해주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작업되면 보기 편하게 마스크를 좀 해둡시다. 마스크로 이렇게 잡아두면 마스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밖으로 풀러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잡았을 때 이렇게 X자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일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포함을 시키고 싶으면 여기에 잡아주고 포함을 눌러주면 요 X자가 없어지고 완전하게 요 일러스트를 저장하면은 요 이미지까지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X자가 없어졌죠. 포함 취소 물론 할 수 있어요. 포함 취소가 되면 그냥 링크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일러스트를 저장했을 때 요 원본 이미지랑 소스 이미지랑 일러스트 파일이 동시에 이동을 해야겠죠. 근데 일러스트 파일은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포함시켜서 작업을 해줘요. 이미지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일단 잠궈두고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해두고요. 저장은 어디다 하냐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홍보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자 보면 자 AI 지금 보면 파일이 163메가죠? 엄청 크죠? AI만 가지고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미지가 크다는 거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디자인을 해보면 뭐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몇 가지로 그냥 이렇게 샘플로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여기다 보통 테두리를 좀 써주죠. 테두리를 일단 이렇게 하나 해줄게요. 안전하게. 그래서 획으로 두께를 한 요정도, 그 다음에 그냥 하이면 좀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줘서 이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딱 가운데 와야 되니까 이거 사실 수치로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대략 해놓을게요. 자, 정렬 대상을 대지에 정렬해주고 가운데 해주면 딱 가운데 오죠. 자, 이렇게 테두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작업. 텍스트로 뭐 보통 제목 같은 거 하나 쓰겠죠. 뭐 이름 쓰거나 아니면 제목 쓰거나 아무거나 쓰겠죠. 일단 아무거나 쓸게 나는. 글씨체도 여러분들 여러가지 글씨체를 활용을 해보세요. 나는 저작권 때문에 아무 글씨체는 못 써요. 자,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텍스트. 만약에 프레임을 씌우고 싶다면 여기다가 프레임을 하나 씌워도 되고요. 얘가 글씨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정돈 뒤로 보내기 해주면 텍스트가 앞에 오는데 텍스트가 지금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아예 뚫어서 할 수도 있어요. 뚫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정렬을 해두고, 지금 정렬 대상은 대지에 정렬하면 가운데에 와버리니까 선택 항목 정렬해 두고요. 가운데 하면은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근데 요거를 지금 요 글자 색깔은 요 배경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경이 보이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게 하고 싶으면 일단 얘를 윤곽선 만들기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텍스트가 윤곽선 만들기로 해주면 요런 다른 이런 이미지, 지금 라운드 이미지처럼 일반 벡터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곽선 만들기를 해주면 벡터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얘랑을 잡을 때는 잡아주고 Shift 눌러주고 잡아주면 두 개 동시에 잡히죠. 그런 상태에서 패스파인더라는 걸 찾아서 여기 만약에 없으면 윈도우에서 찾으면 돼요. 패스파인더를 찾으면 자 여기 보면 잘라내는 게 이게 붙이는 거,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교집합만 남는 거, 이거는 교집합을 뚫어버리는 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뚫어버리는 걸로 했더니 두 개가 이렇게 뚫렸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면 알겠구나. 확실히 뚫린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섞일 때는 그 위에 있는 색깔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약간 투명도 조절을 해주면 백을 살려서 이런 디자인이 되겠죠. 얘는 간격을 좀 맞춰주고 이런 거 간격 맞춰줄 때는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정렬해 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날짜 같은 거 적을 일 있으면 날짜도 그 다음에 얘도 또 정렬을 딱 해주고 위치도 이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QR코드 같은 걸 하나 박아놓고 싶다. 여기 뭐 텍스트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넣어보면 되고 QR코드 같은 거 하나 넣고 싶잖아요. QR코드는 무슨 그 웹에서 만들어서 가져와도 되지만 인디자인에서 QR코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보면 인디자인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일단 QR코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아무거나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객체 중에 QR코드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은 웹 하이퍼링크를 많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일단 아무거나 할게요. 여러분들 뭐 홈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주소 이런 걸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의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해주면 이렇게 QR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오죠. 그룹이 앉아서 들어오네. 개별적으로 만져진다 싶을 때는 전체를 잡고 그룹을 줘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위험해서 그냥 패스파인더로 하나로 붙여버려요. 쪼개져 있는 거를. 이 상태에서 그룹을 만약에 따로 놓는 게 있으면 그룹을 줘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도 크기 조절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 무정렬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QR코드는 이 명도차가 확실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론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도 되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약간 브라운 톤이나 요 정도 색깔로 해줘도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인쇄물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전하게 조금 색깔을 진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옛날에 한 7, 8년 전 개인전에 QR코드를 너무 흐리게 했더니 테스트로 인쇄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잘 찍혔는데 인쇄물이 완제품이 나오니까 안 찍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QR코드를 너무 흐리게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브라우저 상에서 요 모니터 상에서는 약간만 차이가 나도 잘 찍히더라고요. 근데 인쇄물을 만들 때는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없으면 QR코드가 안 찍힐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크게 경험을 해봐서 인쇄물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낭패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옅게 QR코드를 해놓으면 안 돼요. 자, 요런 식으로 뭐 물론 뭐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만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홍보물, 엽서 디자인을 요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쇄물을 맡길 때는 그냥 이 AI 파일이 그냥 가면 돼요. 지금 아까 이미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MYK인 거 확인하고 우리가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없이 AI 파일만 인쇄소에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모니터상에서 보려면 JPG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보내기, 웹용, 저장,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걸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JPG 말고 JPG로 내보내기, 그 다음에 뭐 매우 높음, 그냥 100% 합시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여기서 픽셀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뭐 요거가 눌려져 있으면 비율대로 나가는 거니까 높이를 한 1200 정도? 이 정도만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니터에서 봤을 때 텍스트가 크게 문제없이 다 작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바탕화면 여기다가 저장 비라튼 문자 무시하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완성된 홍보물이 하나 작성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그래서 일반 웹상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상에서 홍보를 하려면 그냥 이거를 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물을 만들려면 AI 파일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홍보물 만드는 거 한번 해봤고요. 저장을 해주고,